김정은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를 명령했다고 북한이 주장했습니다. 외교관 위주로 짜여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첫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데요. 물불 안 가리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우리 정부의 대응. 오늘의 뉴스탑10 1위로 선정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 자동지께서는 북극성 2형 탄도탄은 완전히 성공한 전략무기라고 긍제 넘쳐 말씀하시면서 부대 실전 배비를 승인하셨습니다. 탄도탄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지구 사진을 보시고 우리가 쏜 로켓에서 지구를 쭉 내려 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빨리 다량 비열 생산하여 인민군 전략군에 장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네, 북한이 오늘 북극성 2형이 전송한 지구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그러니까 탄도탄에 설치한 카메라로 찍은 대기권 밖에 나갔을 때 바라본 지구의 모습을 찍어서 보낸 사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짜 그 북극성 2형이 찍은 사진이 맞을까요? 저걸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도 네. 저걸 이제 확인해서 봐야 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저 제일 큰 문제가 네. 현재 탄도의 자세가 문제거든요. 네. 자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네. 그래서 자기들은 저 사진을 내놓으면서 우리 자세가 정확했고 탄도가 정확히 적을 향할 수 있는 네. 위치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번에 자기들이 탄두가 마지막에 목표물을 향할 수 있게 탄두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네가 취업을 했다. 네. 라는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운 게 바로 저런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진을 공개한 데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은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개를 한 거죠.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지금? 역시 제일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소위 대기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지난번에 화성 12호 발사였습니다. 네. 이때 보면 우리가 PBV라고 해서 포스트 부스트 비클 그러니까 후추인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미사일 발사되고 난 다음에 탄두부가 분리되고 이 탄두부가 자세를 잡아가지고 떨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데 네. 이거에 관한 장비를 장착을 하고 있었다. 지난번 화성 12호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북한의 능력이 없다. 혹은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무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2형 이 미사일은 어디서 어디를 향해서 발사를 한 건가요?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화면에서 보시면 저 북창 지역에서 네. 동해를 향해서 이제 발사를 한 것입니다. 네. 지난 4월 말에도 북한이 북창에서 발사를 했는데 네. 이때는 바다까지 날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500km 바다까지 다 날림으로써 이전에 그 이제 구성시에서 발사했던 그 탄도를 그대로 그리면서 네. 이제 성공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성공한 미사일을 이번에 또 3개월 만에 다시 발사를 하는 데는 또 뭐 어떤 의도가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개발하는 미사일들의 종류가 많을 텐데 굳이 성공했던 거를 다시 발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저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탄두에도 이 엔진이 붙어가지고 네. 탄두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이번에 과시했다고 북한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목표물에 갈 때까지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그게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실전 배치를 하라라고 해서 실전 배치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북극성 2형이 위력적인 이유가 굉장히 기동성 그리고 어디서 발사를 어디서든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건데 어떤 원리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사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 차량이 보이시는데요. 저 이제 무한 궤도 차량에서 발사를 합니다. 근데 보면 저 둥그런 관에서 발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발사하는 방식이 이제 냉각 발사라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인고 하니 저 관에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네. 관에서 가스 압등을 통해서 위로 밀어낸 다음에 네. 위에서 점화해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상태고 예.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간 뒤에 엔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불이 붙냐면 이 올라가는 것이 네. ICBM급이나 이상급이든 IRBM 이상급이든 굉장히 셉니다. 네. 잘못하면 발사대가 타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발사를 함으로써 발사대도 지키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발사대에 불이 붙지 않게 먼저 가스 등을 통해서 튀어나간 다음 공중에서 불이 붙게 하는 이 발사 방법이 또 기술력이군요. 그런데 네.
또 연료도 이게 지금 고체형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액체형이랑 완전히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뭐냐면 저렇게 관에서 발사하려면 안에서 가스압에 밀어서 발사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미사일이 언제든 발사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액체로 해서 주입하고 뭐하고 하면은 다시 뭐 가스로 밀봉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결국은 고체 연료를 통해서 발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고체 연료를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십 분 이내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뭐 존 실링 같은 연구원 같은 경우 5분 이내 발사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5분만 해요. 예, 네. 그런 정도까지 아직은 북한이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북극성 2형의 성공적인 발사가 우리한테 큰 의미를 주는데요. 거리는 우리가 화성 2호 그 이전에 일주일 전에 발사한 것보다 오히려 거리는 짧습니다. 한 3,000km 정도 갈 수 있는 거가 화성 2호 같은 경우는 한 5,000km 이상 가서 알래스카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정거리는 대략 한 괌에 있는 증원군을 막기 위한 건데 그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양욱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고체 연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준비해서 우리한테 만약에 쏜다. 네. 그러면은 5분, 10분 정도 뿐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간에 사전에 탐지해서 우리가 사전에 타격하겠다는 게 우리나라의 KAMD, 네. 킬체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게 됐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위험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더군다나 그냥 단지 실험 단계가 아니라 이 완전히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승인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실전 부대 배치, 배비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군요. 배치를 승인하셨다. 그러니까 승인했다.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면서요.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쓰죠. 그러면 지금 하시었다. 부대에 실전 배치를 했다는 건 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여러 군데 이제 실전 발사할 수 있을 상황으로 지금 배치를 했다는 건데 상당히 위력적인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앞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이제 네. 곧 하겠는데, 저게 이제 아까도 우리 하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체 연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포착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미국에서 위성을 가지고 발사를 할 수 있는 비행장이라든가 근처에 뭐 도로라든가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이제 위성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저거는 이제 캐터필러가 달려가지고 무한궤도 차에 달려서 논밭이나 야산에도 가서 쏠 수 있기 때문에 네. 찾아내기가 더욱더 힘든다는 게 우리 바로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액체 주입형 로켓의 경우에는 세워놓고 꽂아놓고 액체가 주입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위성으로도 포착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움직임을 미리 감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고체는 끼워서 만들어서 그냥 어디 계속 들고 다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산속에 숨어 있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주일 전에 성공한 화성 12호는 네. 사실 1단 로켓으로 해서 그 정도 날아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단 로켓으로 한다면 미국까지도 이제 10,000km까지 또 가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본다면은 네. 어제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면 미사일 뭐 거리도 그렇게 덜 나갔고 더 작은 게 왔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제 거 같은 거에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배나 컸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제 우리가 대응한 그런 청와대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직접 대통령은 지방에 가 계셨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우리 언론이나 아니면 네. 군 이런 데서 하는 어떤 보여준 반응 이런 거는 너무나 그 의미에 비해서 너무 약했다는 게 네. 어제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북극성 2형이 진짜 전략 무기로 실전 배치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반도의 상황은 굉장히 우리 남한 입장에서 볼 때는 위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북극성 2형 자체는 2,000km 정도의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한반도 내 공격이라기보다는 주일 미군 기지나 네. 혹은 한반도 해역에 접근하고 있는 미 항모 전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 SMC라고 해서 바다에서 쓰는 이 미사일 네. 아니면 이제 요격이 어렵고요. 만약에 이 똑같은 시스템을 대한민국을 향해 쏜다. 그래서 네. 만약에 고각 발사로 발사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 사드로 막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배구를 하다 보면 토스를 하면 이렇게 막다가 브로킹을 하다가 그 위로 살짝 넘겨서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드에 대해서 그런 식의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가 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50km 정도 고도 여기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이 직각으로 내려오는 그런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도 SM3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공격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효율적인 공격이 아닙니다만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를 하기는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이 탄두 속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마하 10 이상이 되면 사드나 요격 미사일로 맞추기도 힘들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북극성 2형 미사일이 탄두가 마하 10 이상이 나온다면서요. 네, 마하 10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다음에 사드 자체 속도는 마하 8.25입니다. 네. 그러니까 14까지는 맞추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공격할 때는 14까지 맞출 수 있다고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쏜 미사일 정도는 북극성 2형 정도는 사드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맞출 수가 있다고 네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 KAMD 킬체인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또 완벽하지는 않고 고도에 따라서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군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북극성 2형뿐만 아니라 최근에 실험 발사했던 이 화성 12형 이 내용도 자랑을 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지금 위협을 계속 높이고 있죠? 그렇죠. 바로 일주일 전에 북한이 이제 성공적으로 발사한 게 저 화성 12호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5,500km 정도 떨어진 게 북한에서 알래스카거든요. 그렇죠. 알래스카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거고 하와이까지 가려면 한 7,500km이기 때문에 지금 화성 12호로는 좀 가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어쨌든 하와이까지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자 노동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신문이 6페이지 나와요. 그런데 무려 오늘 제가 보니까 3페이지에 걸쳐서 바로 북극성 2형 이 얘기만 그림을 무려 58장이나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자랑을 해가지고 넣은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북극성 2형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를 두고 있는지 저기는 화성 12호 중장거리 탄도탄 저거가 이제 더 길이는 멀리 사정거리 나가지만 이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략 무기로서의 어떤 더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미국의 지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도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지점까지 쏠 수 있다, 내가 여기를 노리고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화성 12형이 하와이를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이까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이제 약간 좀 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만 일단 하여간 미국의 지명을 거론해가면서 거기를 위협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과거에는 이런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명성 4호가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지나치는 과장이었고 이번에는 분명히 하와이하고 알래스카 공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과장 있게 위협을 하고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발사한 건 1단으로 발사한 겁니다. 이제 같은 미사일을 2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이 추력을 관리했을 경우는 좀 더 먼 거리가 날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번 발사를 통해서 충분히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2단을 만들고 3단을 만들 때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나왔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된 어떤 계획을 북한이 가져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북한을 밀어붙였습니다. 압박을 했습니다. 군사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는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서 대화의 분위기로 확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화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하는 또 미국에게 도발을 하는 이 북한의 의도 뭘까요? 바로 이제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세게 나가는 건가요? 더 세게 나가서 더 능력을 과시하면 미국이 반드시 자기네 의도대로 대화에 응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네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의 그 남쪽에서 정권이 새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점은 대화 쪽에 더 방점을 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거나 네. 아니면 핵실험, 제6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하거나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레드라인을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장거리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기들의 기술력을 축적해 놓자 하는 네. 그런 전략이 숨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게 네. 지난번에 미중 정상회담 때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00일 동안 무역 적자, 미중 간의 무역 적자 해소를 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뭐 들린 얘기에 의하면은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0일 시간을 줘라. 북한을 설득해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안 하게 자기네가 억제를 하겠다. 네. 포기를 설득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100일이 바로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부터 100일간에 뭔가 사건을 이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그 이후에는 뭐 대화로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100일 동안에 미사일 발사든 뭘 해가지고 이렇게 군사력을 더 증강을 해서 네. 미국과 또는 중국과 회담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저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 이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권과는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안보를 국방의 틀에서만 협소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보와 외교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보에서 외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 연일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막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을 향해서 이런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외교로 해결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지금 북한의 하는 행동으로 보면은 네. 우리가 대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하고 같이 물론 대북 정책을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네. 조율을 설령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의 뭐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렇게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미국도 같이 동조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북한한테 뭐 대화를 제안한다든지 전체 기조가 앞으로 좀 대화에 방점을 두겠다 네. 이런 거지만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그랬죠. 맥시멈 프레셔 네. and engagement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마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제재와 압박을 하되 압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네. 하고 그래서 그걸 위한 또 대화로 나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이렇게 목적은 거의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외교 안보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안보란 측면이 국방만이 아니다라고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 당연히 네.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뭐냐 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북한과 우리가의 상대에서 북한이 우리를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너희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 너희는 우리와 같은 핵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코리아 패싱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가 국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잘 균형을 맞춰주시는 것이 결국 이 정부의 성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외교로 잘 풀 수 있을지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보겠습니다. 진짜 군 출신이 없나요? 현재까지 이제 총 책임자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중에는 군 출신이 없죠. 왜냐하면 네. 국가안보실장이 당장 정용 외무고시 출신이시고요. 네. 강경화 외교장관 내정자는 아예 외무고시 출신도 아니고 유엔에서 주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멀리 알려진 다자관계 전문가고 네.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내부 출신 인사죠. 다만 이제 대북 관계에서 김정일을 많이 만났을 정도로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를 많이 했던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보로 좀 어떻게 보면은 특보라는 게 좀 그 기존의 어떤 내각에 바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으신 분들로 보이는데 네. 홍석현 전 중대사 전 그 중앙일보 JTBC 회장이시고 미국 쪽에 그리고 이제 문정인 전 정의과 교수 같은 분도 안보 특보로 두 분이 임명됐고 국방부 장관의 인선에 좀 촉각이 곤두서 있고 이제 국가안보실장실 내부에는 뭐 차장급들은 군 출신이 과연 실무진으로서 보좌를 할 것인지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네. 자,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자, 이 전 정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와는 어땠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일단 크게 다른 게요. 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원래 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외교를 담당했던 네. 분이잖아요.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통적인 어떤 미국 동맹파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과의 그 큰 두 나라를 이렇게 외교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유엔에서 오랫동안 했던 다자외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안보 분야는 군 출신을 확실히 썼습니다. 지금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육사 28기잖아요. 네. 국방장관도 하셨고 그다음에 한민국 국방장관도 뭐 당연히 그 군 출신이고요. 네. 그다음 윤병세 장관은 말 그대로 쭉 미국 통으로 오랫동안 또 했던 네. 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은 완전히 다르다. 특히 네.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국방장관도 문민장관으로 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 문민장관이라고 하는 게 군 출신 자체를 안 쓰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고 군에서 네. 나와가지고 일단 민간인으로 있는 사람도 충분히 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제가 보기엔 아마 그런 사람 중에서 쓰지 않을까. 국방부 장관을 국방을 전혀 안 했던 사람으로 쓰기는 네. 어렵지 않습니까? 네. 과연 북한과의 이 꽁꽁 묶여있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잘 풀 수 있을지. 일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요, 미국에서 이 동아일보 특파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핵 문제,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직접 하는 방법은 없지만은 북핵 문제가 그냥 한반도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그 흥건한 일을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도 자주 그 문제가 보고는 됐고요. 또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가 하더라도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다뤄본 적은 없는 업무지만 이 유엔에서 있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외교적인 그런 실력을 이용해서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을 했어요. 예,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유엔에서 계속 있었잖아요. 네. 유엔 같은 경우는 한 10년씩 그 유엔 사무총장 하잖아요.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0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반기문 전에 있는 그 유엔 사무총장 네. 코피 아난, 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구테레스, 네. 바로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이 세 분이 모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아하. 누구나 쓰고 싶어 한다라고 했으니까 네. 그냥 미국하고 중국을 좀 안 다뤄봤을 뿐이지 실제로 외교 업무에 직접 임하게 되면은 뭐 실무적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잘할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자 문제 전문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현 정부 자체가 다자 문제로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와는 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키플레이들은 결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 양자에서 해결할 문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뭐 어쨌거나 국가안보실장 자체도 결국은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그림 틀 안에서 많이 움직이고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양욱 위원님께서는 여기까지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지는 순서에는 이동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